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2주 동안 각 부마다 말씀드리는데 어제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자, 어제 뭘 들었죠? 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방송 뭐죠? YTN입니다. YTN의 신율이요. 그 다음에 뉴스 정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승부는 또 다른 방송에서 비슷한 제목이기 때문에 승부까지 이렇게 연이었게 기억해 주시는 건 제일 좋지만 끝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쫙 이어서 기억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한테 커피 쿠폰 증정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물정 0945입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승부,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청소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좀 바쁜 거 지나셨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바쁘진 않았고요. 이제 더 안 바쁜 상황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지갑이 너무 가볍고 네, 외롭고. 아유 참. 마음은 더 바빠졌어요. 갑자기 추워지네. 예. 아유 어쨌든 뭐 두 분 다 정말 수고해 주신 덕분에 어쨌든 저희가 뭐 이 총선 이게 굉장히 조마조마하시거든요. 말 잘못 나오면 또 이게 되는데 어쨌든 덕분에 무사히 지냈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승부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박영선 양정철 해프닝입니다. 이 상황 대통령실은 부정하고, 예? 근데 이게 TV조선 단독보도 YTN 단독보도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이 그 정도의 기사를 내보내는데 확인 절차를 안 거쳤을 리가 없죠. 만약 그게 100% 소설이었다면 발칵 뒤집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일각에서 확인을 해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 리스크인데 이 엄중한 시기에 그 당사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식의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 이런 메시지 리스크가 이게 정말 아쉽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혁신안을 만들어야 되고 뭐 국정 쇄신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찬물을 쫙쫙 끼얹으면 정작 좋은 분을 모셔서 인사발표를 하더라도 김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장애를 자초하고 혼란을 자초하는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실 주변이든. 그러니까 부원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본질적으로 그런 사안 아니냐 싶은 게 언론 보도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은 우리는 그런 인사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김종민 의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이제 정무 특임 장관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런 인사는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쭉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검토를 한 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일치를 못하네요. 그렇죠. 네?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난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관리나 인사 검토나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 정말 핵심부에서 검토할 만한 내용이면은 그 수준에서 정보가 차단이 딱 돼서 그 정보가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고, 밖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에 전반적으로 딱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중구난방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는 대통령실이 지금 제대로 이 일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오늘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관된 방향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박영선 전 장관이든 김부겸 전 총리든 가령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정권이 간다라고 하면은 야당 인사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나 이런 걸로 뭐 이 지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국민의 어떤 선택이 총선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 소위 말하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국 내각이나 이런 걸 꾸리는 방향으로 좀 앞으로의 전국을 가져가겠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 어떤 큰 맥락 하에서 이런 인사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혼란이 그래도 훨씬 더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야 뭐 논쟁이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기조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이라든가 또 이 과정에서의 어떤 좀 지나쳤던 부분들 또 국민들이 일부 이 부분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이 문제였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야당 인사의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도 일관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인사라든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지금 국정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거국 내각이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런 아젠다를 꺼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의 입지만 강화시키고 중량감만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말하자면 극우내각이라는 형태로 진보와 보수가 같이 가려면 이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동거정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동거정부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동거정부는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하는 국가에서 나오는 이원 말이죠. 집정부제 말이죠. 정도 뭐 예. 외치와 내치가 예. 구별이 돼 있고 그렇죠. 역할 분담이 명확해도 예. 사실은 동거정부가 실패하고 잡음이 많은데 우리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의 기조를 두고 총리 따로 가고 뭐 비서실장 따로 가고 대통령 따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전례를 보면요. 이게 이제 집권 말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연정 제안이 맞아요.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제안도 사실은 당시에 신한국당이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많은 평론가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예요. 이제 지금 5월 9일 10일 되면 이제 2년 마치는 맞아요. 대통령 하에서 지금 대연정을 3년도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극우내각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 동력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체제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총리를 어떻게 해요? 총리 그러니까 거국내각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영세 장관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그것도 사실 권영세 의원 얘기는 여러모로 이제 언론에서 유력하게 보도를 했는데 오늘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유력한 건지 어떤 건지 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이후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습니다만 또 권영세 의원 본인이 또 어제나 이런 상황 보면은 언론에 대고 좀 부정적인 것에 가까운 그런 코멘트를 좀 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총리 인선 어떻게 되는 거냐를 전망할 때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래도 가까운 인사 중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권영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꺼리는 모양새가 되면 지금 여당 내에서 이제 총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제 마땅치 않은 것이고 또는 있다고 해도 지금 야당이 이제 임명 동의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많을 거고 새로운 인사를 이렇게 발굴한다거나 이런다고 해도 누가 하겠다고 이제 할 유인이 있을 거냐라는 의문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총리 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의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인사검증이 제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또 이번에 여러모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첫 타자가 되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민주당에서
좀 타겟을 맞춰서 여러 가지 팁을 잡아서 임명동의를 어쨌든지 간에 한 번 정도는 안 해주고 넘어갈 거다. 이런 좀 뭐랄까요. 정치공학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번은 어쨌든 낙마시킬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쨌든 지금 총리 후보자 지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박근혜 정권 때 정홍원 총리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 후임을 찾았다가 낙마하고 찾았다가 또 자진 사퇴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1년 가까이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인 것 같고 특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받은 게 지금 비서실장이냐 이것도 사실 의문인 게 정무수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제안이 어떻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원희룡 전 장관은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어떤 전략 부전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단면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느낌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거 사례 중에 유력 대선 후보가 정무수석한 적이 있나요? 비서실장이나? 없죠. 예?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대선 후보급을 이게 좀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에는요.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초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도의 분들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전직 3선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정무수석이란 자리가 심부름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지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에 너무 거물을 기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인사를 기용할 때 원칙도 그런 겁니다. 그거는 지금 너무 과대포장돼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뭐 전직 원내대표를 한 사람을 보낸다든가 뭐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국민의힘 조기 전대입니다.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결정을 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전당대회 외에는 사실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 현실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예를 들면 최선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그건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총선에서 대패를 했고 그리고 대패를 한 것이 이번에 그냥 단순하게 이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대패를 했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연속으로 선거에 패배를 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예를 들면은 언론의 표현을 빌자면은 좀 자유주의적인 보수적 유권자들을 포괄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판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어렵다. 앞으로도 뭐 선거제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이명박 정권 만들 때 이제 선거연합을 다시 이제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잠깐 이준석 대표 있을 때 좀 이렇게 만들어졌던 선거연합을 복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진단들을 많이 하는 걸로 볼 때 그러면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는 상당한 어떤 폭의 혁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을 하려면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김종인 비대위 같은 그러한 형식의 어떤 혁신 기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과거의 비대위를 통해서 혁신형 비대위를 통해서 혁신에 성공했던 사례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김종인 비대위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가능한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인적 자원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혁신형 비대위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또 지금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책인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 외에는 지금 답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상당히 어려운 어떤 고비를 넘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뭐 전대하면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선거도도 높고 또 이름이 오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특정 정치인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통해서 엄중한 민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이 색깔을 바꿔갖고 2달 만에 다시 나오는 거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대통령 주변의 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정쇄신책으로 총리하고 비서실장 바꾸는데 예전에 장관했던 사람을 또 선다. 이건 쇄신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보좌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고 기존의 소통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요. 당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5월 달까지 가야 될 비대위원장 6개월 임기도 못 채우고 사퇴하고 떠난 분이 다시 전대를 통해서 당 체제를 정비하고 홍보 메시지 전략 조직까지 다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자리에 다시 오시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친윤 비윤 누가 돼야 된다고 간단하게 한번. 그거는 친윤 비윤 누가 돼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니고요. 당원들의 총의와 국민의 총의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분이 되시겠죠. 그분이 친윤이든 비윤이든 상관은 없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고쳤던 당원 중심 책임 당원 중심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 당규 개정상 그다음에 일정 그다음에 지도부 구성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당원의 뜻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친윤 비윤. 그러니까 정권. 이게 지금 이제 친윤 비윤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 정치긴 하지만 지금 이 혁신의 과제라는 게 당장은 그렇습니다. 이 정권 심판원이 워낙 크게 불거진 총선을 치른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당정 관계 이게 어떻게 갈 거냐가 혁신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한정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판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반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나아가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보수 재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고려한 어떤 민심을 받아 안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맨 먼저 전당대회 룰부터 바꿔야 된다. 당원 100% 갖고 이거 갖고 또 치르면 안 된다. 그래서 친윤 비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